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영훈입니다. 저는 중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주로 마약 중독자분들을 일선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것은 최근에 진료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련의 굉장히 끔찍하고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류 중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극히 일부 계층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조폭들 이런 분들이 하는 희로뽕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전체 큰 숲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류의 확산과 오남용의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통계를 봐도요, 2015년도에 1년 동안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류 중독자들, 마약류 사범의 수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바로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 이미 16,000명을 넘어갔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10,000명과 16,000명이 뭐 그렇게 큰 수치인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제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마약 지수라는 개념인데요. 마약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인구 10만 명당 검거된 마약류 중독자들, 마약류 사범의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약 지수가 20을 넘어가게 되면 그 사회는 이미 마약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통제불능의 사회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으로 했을 때 국내에서 마약 지수가 20을 넘어가는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딱 1만 명대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미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범이 10,000명을 넘어서서 즉 마약 지수가 20을 넘어서 통제불능한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암수범죄 개념입니다. 그래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약 20배에서 30배. 국내에서는 형사정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8배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약 30배 정도가 상습 투여 인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45만 명에 해당하는 건데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도시의 인구 전체가 마약류 중독자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류 중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 속에서 이 진료실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풍경들은 굉장히 좀 다른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정 계층에 우리가 흔히 희로뽕으로 대표되는 이 마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저의 진료실을 찾아오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20세 초반이거나 10대 후반에 정말 젊은 연령층에서 너무너무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직업군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폭력 집단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정말 멀쩡한 회사원, 학생, 심지어 주부들까지도 마약류 중독의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희로뽕의 문제는 아주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짚어보면은 마약류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젊은 층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제 환자분들을 보더라도 정말 홍대나 이런 클럽에서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됐었던 케이스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도 이미 엑스터시니, 케타민, 뭐 대마초, LSD 옛날에는 이름만 들어보고 정말 저런 게 과연 있을까 했던 마약들을 지금은 너무 쉽게 일선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의료용 마약, 소위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처방받아서 복용하게 되는 많은 약들 중에서도 다이어트 약물이나 ADHD 치료제나 그리고 일부 신경안정제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졸피뎀과 같은 약물들이 애초에는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처방이 되고 처방받아서 드시는 환자분들이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한은 어느 틈엔가 본인도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마약류 중독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문제인 거고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층에서의 정말 어마어마한 확산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이유를 좀 들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경쟁 사회라는 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트레스와 이 경쟁 속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들, 고민들, 우울, 자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원칙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거나 폭넓은 대인관계를 갖고 운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사실 그런 걸 건너뛰고 지금 당장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 갈등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이 문제를 이 고통과 괴로움을 또 벗어나겠다라는 그 욕구하고 최근에 텔레그램도 그렇고 클럽에서 유통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마약류를 접하기 쉬운 환경이 맞아 떨어지면서 최근에 젊은 층에서의 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마약 중독으로 해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마약을 했어봐야 이제 한두 가지 정도 했거든요. 뭐 필로폰 플러스 뭐 대마 뭐 아니면 뭐 본드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애초에 클럽이나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경로에서 굉장히 다양한 마약을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도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긴 한데 마약은 이제 어퍼 계통이 있고요. 뇌를 자극하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자극제 계통의 마약이 있고요. 우리가 소위 다우너라고 하는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종류의 마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여러 약물들이 섞여 들어가게 되냐면 어퍼 계통의 약물들을 해서 각성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 잠을 못 자고 그로 인해서 예민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잠재우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신경안정제나 소위 다우너라고 하는 이런 약물들을 또 막 먹어가지고는 또 그걸 억지로 잠재우고 그러다 보면 너무 늘어지고 힘들어지니까 또 다시 어퍼 계통을 하고 이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약물들이 한 개인의 생활 속에서 이제 중독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1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에는 초기부터 너무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을 마구잡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멀티드럭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증상들, 심리적인 문제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인 정신적 문제들을 갖다 유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병원에 이미 왔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치료를 찾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 있으면서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나이 40대 중반에 이미 가장이죠. 중년의 남성이 제 앞에 와서 펑펑 울면서 하시는 가장 많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라도 마약은 무조건 나쁜 거야 하니 절대로 하면 안 돼. 이 얘기만 들었지. 과연 어떤 마약이 어떻게 해롭고 왜 이게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진짜 지옥 문 앞까지 나를 데려다 줄 만큼의 이런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본인이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 약물을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단 한 번의 호기심이 어마어마하게 뇌에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요. 뇌가 받게 된 그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이후 벌어지는 일들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 끔찍한 결과들을 계속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단 한 번만 하고 다시 앞으로는 안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되게 즉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거나 짜증날 때는 나의 기분을 올려주고 내가 너무 막 흥분돼 있거나 불안할 때는 또 가라앉혀주고 이런 역할들을 나름 하게 되는데 소위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마약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대표적인 마약이라고 할 수 있는 히로폰, 필로폰이라고도 하죠. 필로폰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는 호기심으로도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게 필로폰을 한번
했다는 것 자체는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요. 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쓴 노트북이 220V짜리잖아요. 그러면 220V짜리면 전원을 넣으려고 플러그를 콘센트 220짜리에 잘 끼워야 되는데, 히로뽕을 한번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플러그를 잘못 꽂아서 10만 볼트짜리에다 꽂은 거죠. 그럼 10만 볼트의 전류가 들어와서 노트북에 있는 회로를 다 태우겠죠. 그게 지금 마약을 했을 때 뇌 안에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고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의 뇌 안에는요, 보상계라고 해서 쾌락중추가 있습니다. 이 쾌락중추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요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엔돌핀 그리고 뭐 도파민과 같이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짜릿함을 느끼든 안락함을 느끼든 만족감을 느끼든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뇌 안에 있는 쾌락중추, 즉 보상계에서 엔돌핀 도파민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거든요. 히로뽕의 가장 사악하고도 끔찍한 점은 뭐냐면요. 만약에 히로뽕을 하게 되면 히로뽕이 뇌 안으로 들어와서요. 곧바로 보상계로 향합니다. 그래서 보상계를 정말 그야말로 화학적으로 후려치다시피 해서 어마무시한 양의 엔돌핀과 도파민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얼마만큼 쏟아지냐면 그야말로 히로뽕을 한번 했을 때 나오는 엔돌핀 양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쾌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성관계를 했을 때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반인이 성관계를 해서 오르가즘을 느낄 때 나오는 엔돌핀 양의 최소 13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도 보고가 되는데요. 어마무시한 양의 엔돌핀이 최소 6시간에서 72시간에 쏟아지게 만드는 게 히로뽕의 역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살아가다 꼴까닥하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엔돌핀 도파민을 다 끌어모아도 히로뽕을 한 번 했을 때 쏟아지는 엔돌핀 도파민 양을 못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비극이냐? 문제는 뭐냐면 일시에 그렇게 어마무시한 양의 엔돌핀 도파민을 뇌에서 쏟아놓게 되면 우리의 뇌는요, 딱 그 엔돌핀 도파민 양에 딱 적응을 해버리게 됩니다. 딱 한순간. 그래서 히로뽕 했던 분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천국을 엿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천국을 엿본 대가가 끔찍한 게 문제인 거죠.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히로뽕을 해가지고 엔돌핀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르가즘 느낄 때에 100배가 되는 게 6시간을 쏟아졌다고 치면요.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난 뇌는 그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해서 엔돌핀 도파민을 분비를 해봐야 뇌가 맛을 못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어제 오르가즘 느낄 때 나오는 엔돌핀 양의 100배가량을 6시간을 두드려 맞아봤는데 간에 기별이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이후 히로뽕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의 삶은 정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엔돌핀 도파민이 나오기 위해서는 뭘 원하게 되느냐? 히로뽕이 와서 보상계를 쳐줘야지만 엔돌핀 도파민이 나온 시스템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로뽕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다가서게 되면 무조건 그것을 선택하고 강박적으로 히로뽕을 하는 이 끔찍한 사슬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이게 비단 히로뽕뿐만이 아니라요. 엑스터시가 됐건 대마초가 됐건 모든 마약류 약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것을 정신만 차리면 내가 의지와 결심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의지와 결심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뇌 쾌락중추에 생긴 영구적인 변화가 초래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끔찍한 중독이라는 늪으로 계속 빨려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마약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을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을 망가뜨리는 거고요. 그 개인이 일하고 있는 일터를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의 치료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마약류 중독이라는 질환은 이게 뇌의 질환이고 제가 아까 쾌락중추의 변화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결심과 의지만 가지고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맹장염이 걸렸는데
배가 너무 아픈데 내가 여기다가 막 혈서를 쓰면서 의지를 이겨보겠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맹장염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을 아프지만 찾아가서 엑스레이 찍을 때 아프지만 서 있어야 되고 피 검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일련의 회복을 위한 프로세스들을 그 과정들을 거쳐서 맹장을 제거해서 수술해서 낫는 것처럼 마약류 중독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치료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치료 원칙에 따라서 나의 삶을 얼마나 잘 지켜가는가 하는 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독자가 자신이 중독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치료 원칙에 본인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맞춰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일단은 본인이 마약류 중독이라는 생각을 지금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불법적인 마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서적인, 때로는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거나 특히 우리나라에는 중독통합관리센터라고 하는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고요. 찾아가셔가지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 상담을 시작을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환자분들이 중독에서 헤매고 힘들어 하시지만 그분들이 그동안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정말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시 이걸 하고 나서의 그 죄책감, 모멸감, 괴로움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오셨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그동안 중독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노력은 다 하셨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이것을 나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가족들이 이 문제를 같이 들여다봐주고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친다면 마약류 중독은 충분히 치료해 나갈 수 있는 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분들에게 치료를 권하게 되면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범법행위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내가 처벌받거나 문제되지 않을까를 되게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약 10년 전서부터 예전에는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를 발견을 하게 되면 신고의 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신고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에서도 중독자에게 최대한 치료를 받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통합관리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마약류 치료 전문기관,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셨을 때 이런 나에 관한 사항들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밖으로 알려질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 수준의 기밀을 유지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독이라는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는 마약 중독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중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즉각성입니다. 지금 당장 술과 마약을 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지금 당장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따고 지금 당장 신경안정제를 먹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당장 다이어트 약을 먹어서 살을 쭉쭉 빼고 하고자 하는 그 의도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될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취와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거기에 수반하는 정당한 대가와 노력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정당한 노력과 내 나름대로의 끊임없는 인내, 노력, 성실함 이런 걸 통해서 얻은 가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거든요. 이 약 하나만 먹으면, 이 주사 하나만 맞으면 당장 뿅 가고 기분이 업된다는 이 사실 자체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치러야 될 대가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런 신화에서 좀 벗어나서요. 이 문제를 좀 더 현실로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 만연한 중독의 문제들을 하나둘 차근차근 좀 풀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